네, 우리가 6단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단원으로 6단원을 두고 서 보면 그 146쪽에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로 단원을 해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뭐 늘 그랬듯이 좀 뽑아서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요. 여기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넘어오고요. 3단원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3단원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뭐 이렇게 이런 그 대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 그다음에 그에 대항한 우리의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조 보면요. 이 시기의 그 시대적 배경,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60이랑 161쪽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음,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교과서 잠깐 볼게요. 교과서 160쪽에 보면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8년에 끝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 지도에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렇게 나와 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래서 영프로가 이렇게 한 팀이고 도고이가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합국의 승리.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유럽은 좀 쇠퇴하게 되지만 미국 그리고 이제 이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서 점차 이제 커져나갔다. 세력이 커져나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우리랑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161페이지인데요. 이 연합국이 이제 승리가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윌슨의 사진 옆으로 모든 영토와 주권은 각 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정치적 운명은 각 민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각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많은 약소국들이 감명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이런 그 대원칙에 따라서 이제 1919년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 개최되고 이제 뭐 베르사유 조약 체결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약소국들, 특히 식민지 국가들이 이 말을 믿고 이제 되게 많이 독립운동 하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지만 민족 자결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었고요. 일본은 일본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 민족자결주의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인데 우리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레닌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1922년에. 그리고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 어, 제국주의에 좀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다 레닌이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특히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랑 1920년대랑 조금 독립운동 양상이 달라질 텐데요. 20년대가 되면 이제 사회주의냐,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냐,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어, 우리가
독립을 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결이. 그래서 어, 큰 틀에서 보면은 독립은 같지만 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다가 계속 하나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또 생각이 안 맞으면 또 찢어지고 또 다시 같이 하고 또 찢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배경 속에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는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162쪽 오겠습니다.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 확립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시기를 좀 시대별로 좀 구분합니다. 10년대별로 좀 구분하는데 그 내용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1910년대를 무단 통치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통치를 했었다. 이런 의미로 무단 통치 이렇게 부르고요. 1910년대랑 20년대랑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때문입니다. 이 3.1운동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전 계층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가 있는 많은 전 세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많은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통치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1920년대 문화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일파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족을 기만했다라고 해서 기만통치라고도 부릅니다. 어쨌거나 1920년대에는 10년대 나오지 않았던 신문도 발행을 한다든지 조금은 숨통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년대가 되면 다시 통치망으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때문입니다.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만 해도 전 세계가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공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경제 대공황을 서양의 열강들은 어떻게 이제 좀 극복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식민지들을 이용해서 결국 식민지에서 이제 쥐어 짜내서 좀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요. 이제 자기들이 블록이 있죠. 예컨대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같은 식민지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식민지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일본은 식민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음, 뭐랄까 그냥 액수로만 봤을 때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도 깔아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를 이제 그 길로 이용해서 그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완전 병참 기지화를 하고 여기를 완전 쥐어짜내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자국민도 쥐어짜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이때를 1930년대는 완전히 쥐어 짜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을 다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나중에 군인으로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민족성이 살아있으면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를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우리가 쭉 볼 거고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62쪽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10년대에는요, 일단은,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 통치하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겠죠. 여러분, 교과서 첫 번째 줄 보면, 통치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한 통치기구가 되고요.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아예 없애고, 조선,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기억은 잊혀지는 것이 좋아요. 황제의 국가 이런 것들 조선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총독이 왔냐면 제가 무관 총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 총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압적인 통치를 하겠구나 이런 것이 좀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고위관리 행정기관의 고위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일부 한국인을 전체 참여시킨다면 중추원을 설치했지만 친일 인사로 구성돼서 한국인의 의사가 아니면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명목상의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무단 통치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이제 아마 헌병 경찰일 겁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1910년대 일제 헌병 경찰 제도가 나오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찰권 다 박탈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경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일본에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병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나요?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내에서 뭔가 잘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헌병이고 왜 그 군인들도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그 군인들 보면 가끔씩 헌병들 돌아다니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좀 피하고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군인들의 경찰인데 아무래도 헌병 경찰이 일반 경찰보다는 훨씬 더 강압적인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군인들이니까 군대 자체가 훨씬 더 그 일반인들보다는 규율도 세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총도 가질 수가 있고 헌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헌병 경찰이 있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주는데 헌병 경찰이 가진 음, 권한을 좀 보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교과서 아래 세 번째 줄에 즉결처분권이라는 두꺼운 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부류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은 재판 없이 형벌을 가했을 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국가에서 재판 없이 이렇게 형을 가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대적인 통치가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키려고 들어와 준 거야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근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근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정근대적인 부분 나오죠. 아래 세 번째 한국인의 마음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태형이 뭡니까? 태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좀 보면 왼쪽에 사료 읽기에 조선 태형령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서 조선인에 한해서만, 우리 한국인들에 한해서만 태형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 자체도요, 조선시대에 썼던 태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이게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태형을 당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평생의 장애를 얻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미개한
운영도 사실 근대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이제 형벌들을 가했었고 굉장히 대단히 폭력적인 통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는 교과서 보면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제 163페이지로 넘어오면 기본권 탄압이랑 이제 교육 기회 제한이 나오는데요. 일단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관리와 교사들이 제복을 입었다, 범을 차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사실 뭐 초등학교밖에는 없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초등학교만 다니는 건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군복 같은 걸 입고 오고 큰 대검을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강압적인 분위기였을지 사회가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학교 분위기가 점차로 이제 좋아지고 좀 자치적으로 가고 그렇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학교라는 것이 군대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런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학교의 문화가 일제가 이제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해. 이런 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이제 국민들이 가지는 기본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권들을 다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평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우리 이제 그 식민지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한국인들이 만드는 신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인들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만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는 이제 허가도 되고 그랬던 외국 계몽들 단체 학회들 전부 해산이 되고 집회라든지 뭐 모임 만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랬었고요. 뭐 교육기회 박탈이라고 제가 써놨고 사립학교 폐쇄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조선 교육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일을 시키려면 어쨌거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율적 조선태양령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조선태양령이랑 제1차 조선교육령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교과서 왼쪽에 보면 1911년에 만들어진 조선태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하 징역, 불에 처해야 할 자를 태형에 처할 수 있고요. 태형은 비밀리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13조 본령은 누구 하나? 조선인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조선태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다 없앴던 것들이죠. 가부개혁하고 이러면서 어, 근대 국가로서 점점 오고 있었는데 다시 전근대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그 조선 총독 첨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가 사진으로만 나와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1995년에 완전히 철거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좀 너무나도 경복궁을 가리고 있어요. 그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비판을 많이 받아서 옮기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동특권 같이 이렇게 좀 역사적 건축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건 몇 가지만 남겨놓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뭐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그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정책들의 일환으로 이거는 파됐어요. 생중계됐어요.
제가 좀 모습이 충격적이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팡 터뜨려갖고, 있는데, 조금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 여기 선생님이 칼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이 어린이들 얼마나 똑바로 서 있으니까 쟤들이 이렇게 똑바로 못 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선거활동에 경찰범 처벌 규칙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불효나 과료에 처한다 나오는데요.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단체 가입을 강요해요. 신문 같은 거 출판을 배부는 거죠. 구독 신청을 요구 안 해요. 다 안 됩니다. 대중을 모아서 청원하는 다안 돼요. 불온한 연설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 1차 조선교육령을 보면 뭐 이쪽에 보면 이제 선량한 국민육성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보통교육, 실업교육, 그다음 전문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학교는 전문학교까지 있었고요. 그럼 요거를 좀 봐볼까요? 국어를 보급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교육은. 어,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보고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실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친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문에 일본이 국어 시간이랑 국사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일본의 교육이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그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였나 뭐 그랬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그 식민 통치 시기 너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 자료를 제시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의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이 시기의 국사는 일본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나 우리나라 역사는 뭐일까요? 조선어, 조선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배우듯이 그렇게 돼 있고, 그건 이제 20년대 정도에만 이제 수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일제통치 시기의 국어는 일본어라는 거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교육을 주로 하고 있죠. 영어상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무단통치 체제의 실상 그거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경제적인 부분들, 지금 좀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무단 통치의 어떤 성격을 좀 봤다면 1910년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경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제 그 경제 수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수탈은 역시나 그 토지에 대한 수탈이고요. 1912년부터 하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교과서에는 1910년으로 나오네요. 토지 조사령이 내려진 것은 1912년이어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교과서 표현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의 소유권, 가격, 지형, 지목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조사령은 1912년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기한부 신고제로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조사를 이렇게 토지를 가진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를 약탈해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비판받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임시 토지조사국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는 공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를 사업했다. 이렇게 나오고, 토지 소유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된다.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하지 못한 토지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토지, 국공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의 토지로 편입되었다. 라고 해서 이게 우리의 감정을 좀 자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따위 아래에서 나는 토지를 신고하지 않을 테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민들은 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스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신고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일제에게 약탈당한 토지가 많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공서나 그런 사료들을 보면 조선 총독부도 그렇게 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올해 12월까지 신고 기한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월 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농사도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신고 못했다. 신고하겠다 하면 그렇게 떼쓰고 이러면 신고를 안 받아줬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하루라도 늦으면 신고를 안 받아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곳에서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도 그냥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한부 신고제로 이렇게 지금 신고제로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조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약탈된 토지들은요 개인의 토지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국공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되게 커다란 땅들은 왕실 땅들, 그러니까 정부와 그 공유지, 그러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던 땅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게 누구 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썼던, 다 같이 뗄감을 뗐던 이런 땅들을 이제 다 토지를 약탈해 가니까 약탈 당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지 개인의 토지가 신고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지주들은 굉장히 빠르게 토지 신고를 했고요. 대지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민들도 기한을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기한을 되게 몇 차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늘려서 기한 연장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이 훨씬 더 한국 돈을 쉽게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국공유지들을 약탈해간 것은 맞지만 개인의 토지를 다 가져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고요. 일본의 토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 농민들의 이민을 많이 이제 주관하게 되고 일본에서 온 농민들에게 이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땅을 불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일본인 농민들이 좀 대농장을 가지고 아주 넓게 이제 경영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어쨌거나 일본인 지주가 많아지게 됐고요. 농민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1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소작농들도 경작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집 땅을 쭉 농사 지었으면 나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내년에도 농사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했고요. 그래서 기한도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소작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딜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불가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농민들의 처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 지주 중심으로 가고 이 소작농들은 이제 매년 재갱신해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지주가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이미 10년대부터도 친일 지주는 증가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주들에게는 이 이권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 우리 164페이지 왼쪽에도 토지 조사령이 나와 있어요. 사료 읽기로. 그래서 특히 4조 부분 보면요. 이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이런 표현 나오죠.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한 내 신고하는 신고주의가 원칙이구나. 이런 것이 나오면 토지 조사 사업이구나, 1910년대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만화를 이제 제가 같이 만들었던 거 보는데 이제 농민들이 막 떠나는 경우가 나와요. 이 농민들의 이제 계층별 구성을 좀 보면 자장농이랑 자수장농이 있어요. 자장농은 자기 땅을 농사짓는 사람이고 자수장농은 자기 땅도 조금 있고 소작도 해야 되는 그런 농민인데 이 사람들의 퍼센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좀 감소하고 소장농이 늘어나고 화전민은 없었다가 막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처우가 안 좋아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65페이지 오면 각종 법령으로 이제 일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다 이렇게 나와서 회사령이 나옵니다. 회사령은 1910년에 만들어져서 1920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를 잘 내주겠어요? 잘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성장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에 이제 조선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원과 기간 시설 장악하다 해서 삼림령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림령, 임야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이게 전체가 다 그러니까 자원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법들이 다 1910년대 만들어지겠죠. 수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10년대 만들어지겠죠. 이거 하나하나 봐 여기 어렵다면 10년대 다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 이제 총독의 허가제로 이렇게 운영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 일본이 이제 장악하면서 한국 기업이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교과서 보면 뭐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거를 일제가 다 건설하고 정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물자로 옮기고 수탈하기 굉장히 편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나 금융 같은 사업은 다 일본이 장악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겨우 뭐 해봤자 뭐 그냥 조그마한 무슨 뭐 원증을 만드는 공장이나 자그마한 공장들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어서 큰 회사로 성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거서 잠깐 볼게요. 토지도 사용하면서 좀 같이 읽었었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본인 농업 경영자 수가 쭉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10년대에. 일본인 농민들이 대지주들이 많이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민족별 공업회사 불입 자본 비율 1911년보다 17년에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리고 방산 생산액 비율도 일본인이 11년보다 20년에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한국 자본이 거의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령 볼까요?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회사의 설립은 누구의 허가를?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정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지만 또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경우에도 다 이제 조선 총독의 면허를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뭐든지 간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자본을, 그러니까, 경제 침체를 이제 심화하면서, 일본인 자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일단은 1910년대 통치를 받고요. 음, 저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1910년대 독립운동을 넣었었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 순서가 이른바 문화통치, 제가 계속 이른바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른바 문화통치가 나와 있어서 이른바 문화통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